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주로 난치병 치료 잘 안 되는 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셨지만 워낙 이력이 화려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는 없습니다. 그냥 놔버리면은 급격한 노화가 옵니다. 잡아야 천천히 오겠죠. 면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 그게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쓰고 오늘 제자리 돌려놨으면 면역이 유지되지만 그걸 미루면은 이제 그때는 큰 병이 되는 거죠. 제자리 돌려놓는 정리하는 힘을 기르시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면역력이라는 거는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돌려놓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쓰니까 오래 쓸 수 있죠. 정말 그 물건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 한은 계속 쓸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남들이 다 늙어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어지는 건 사실 맞죠.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늙거든요. 그리고 위치를 찾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암세포도 딴 게 아닙니다. 약간 변질된 나, 그게 암세포예요. 내가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변형된 거는 없애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걔를 같이 끌고 안고 살고 있으면 결국은 암세포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아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내 네. 몸이 이게 암세포다라는 걸 알면 제자리를 돌아갈 텐데 네. 구분이 안 되면 암세포가 자라는 모르면 걸 걔한테 당합니다. 그 변질된 암세포한테. 내 세포였잖아요. 암세포도. 네네. 결국 그렇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은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쉬운 거는 되게 피로하다. 그리고 염증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생긴다. 그리고 급격하게 우울하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그냥 정신과 질환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면역의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이게 우울증이다라고 생각해서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울증을 정신과 질환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다 밝혀져서 우울증이 면역질환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약이 뭡니까? 항우울제인데 그게 세로토닌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세로토닌 90% 어디서 만듭니까? 장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울한데 그 우울한 거는 장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로토닌을 그만큼 못 만들어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져서 우울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건가요? 네, 구분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게 떨어져서 우울해진 사람들은 그걸 고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우울증 그러면 항우울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치료할 어떤 찬스를 놓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익한 균을 많이 먹어본다거나 하는 걸 먼저 해보고 우울증을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우울증은 정신과 질환이야 이렇게 가버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뭐 지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증상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염증이 자주 재발되고 염증 다음 단계가 통증이거든요. 이유 없이 아픈 거는 면역의 문제가 틀림없이 맞죠. 그리고 염증이 옛날보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만성 염증이 된다. 이것도 내 면역력이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못 갖다 놓으면 그게 쌓이게 되기 때문에 만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염증이 되는 거거든요. 급성은 금방금방 해결이 되잖아요. 한 실험 연구 통해서 보면 대식세포라고 이제 면역세포가 있는데 만성 염증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잡아내질 못하는 거죠. 결국 대식세포나 이런 백혈구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도 면역의 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이나 피로도나 통증이나 이런 게 많다면 내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했던 말 또 하는 사람들은 진짜 면역력 체크해봐야 됩니다. 인지장애가 생긴 거죠. 본인이 한 말이 했던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제 뇌에 나타난 어떤 면역 기능의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인지장애 다음에 치매가 올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면역부터, 머리부터 고친다가 아니라 면역부터 고쳐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증상들 있잖아요. 네. 내 몸이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얼핏 다 면역이랑 관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당분을 먹어야 사는 게 너무 뻔한 소리 같은데 그게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시작은 우리가 음식이 들어왔는데 입으로 들어온 건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아니죠. 소장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왔을 때만 우리 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게 들어왔느냐부터가 우리 몸에서 시작인데
건데 그 시작이 잘못됐다가 우선순위가 돼야지만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병은 이름이 많죠. 당뇨다, 뭐다, 뭐 혈압이다 이런 게 많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잘못 일어난 일의 결과 아닐까요? 그렇다면 거기서 첫 관문이 결국 소장에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균들이 충분하면 좋은 음식물이 들어올 거지만 그게 부족하면 좋은 음식물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안 좋은 게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거의 베이스는 일단 면역이네요. 베이스죠. 모든 예. 게 다는 아니지만 기본은 이거부터 체크해 봐야 된다.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평소 면역 관리를 위해서 뭘 주의해야 됩니까? 네, 일단 면역 관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기 들어오는 길이 있죠. 하나는 음식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우리가 일단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공기를 바꿀 수는 사실은 없죠. 그럼 이건 좀 고정적이라고 본다면 사는 환경에 환기시키고 이런 거라고 본다면 나머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안 좋은 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본인이 만든 음식만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애도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기도 꼭 같이 줘야 된다. 음식을. 그걸 빠뜨리면 청소를 안 해버리면 쌓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어느 장소에 쌓이느냐는 각자에 따라서 다르죠. 뭐 손에 생기는 사람, 뭐 눈에 생기는 사람, 갑상선에 생기는 사람 다른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청소하는 물질을 줘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채소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도 하루 3가지 채소 이상을 먹으면 대장에 생기는 선종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대장에 접촉되는 이물질이 적으면 대장암도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최소 3가지는 꼭 필요하다. 채소를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음식이 중요하다 일단. 근데 장 건강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장 건강과 채소와 관련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죠. 채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장에 딱 들어가면 유익균들이 이 채소를 먹으면서 나오는 물질이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초를 다이렉트로 먹을 수도 있지만 채소를 보내서 장에서 식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식초, 우리가 사실 초산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아세트산입니다. 그 아세트산이 장에 연료 공급을 하고 찌꺼기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손으로 장까지 손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대신 대리인을 누굴 보낼 수는 있잖아요. 그 대리인이 바로 식초를 못 먹는다면 식이섬유, 둘 다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보내면 걔가 알아서 식초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식초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슐린 조절이나 당 조절도 식초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당분 조절하는 게 살도 안 찌고 비만도 예방하면서 당뇨 예방하면 모든 질환의 한 70% 이상은 당뇨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채소 먹는 건데 채소를 많이 먹어라가 아닙니다. 오늘도 먹었느냐만 중요합니다. 먹고 지나가라. 항상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소 강조하시면서 장과의 연관성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계속 장을 얘기하는 게 면역력이 장과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뇌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뇌라고만 생각했죠. 예. 그게 옛날 얘기입니다. 아까 우울증도 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받을 때는 장에 받습니다. 장에 있는 점막에 분비성 면역 글로불린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있어야만 면역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확 사라집니다. 그럼 줄어들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아무나 애들이 막 우리 몸으로 이제 진짜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게 되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나가 통과가 돼서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여기 뾰루지가 생기고 여기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 염증이 생겼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장의 수비수가 망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의 방어력과 그 면역력이 절대적으로 우리 혈액을 관장하게 돼 있고 혈액은 전신을 돌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든 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은 장에서 차단하는 게 가장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면역력은 장 건강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직결되죠. 장에서 결정하는 게 70%입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는데 장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장이 필요한 일을 해주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급작스런 다이어트를 해서 너무 뭘 안 먹어버리면 장도 관이지 않습니까? 관. 내용물이 없으면 납작해져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납작해져 있습니다. 원래. 그 내용물 부피만큼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밥을 안 먹어버리면 내용물,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이 좋아지지 않고 가스가 주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밥을 꼭 먹되 양 조절을 해야 되고 때를 잘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먹을 수 있는 기회에는 밥과 단백질 반찬과 채소가 꼭 포함된 반찬으로 어우러지게만 먹으면 비록 좀 먹는 게 안 좋은 게 들어가더라도 이 채소가 꼭 노폐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딱 조화로운 거를 식사로 선택해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박사님께서는 네. 장 건강도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네. 장 건강 이외에 다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바로 등 건강입니다. 이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시지만 사실 정말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뇌하고 연결하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에서 음식 들어왔네 하고 그만 드세요 하는 게 뇌랑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뇌랑 연결이 되려면 허공에다가 위장하고 뭐 다른 간하고 연결할 수 없으니까 뒤로 내려와서 뒤에 척수신경을 통해서 앞에 있는 장기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율신경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쁜 일상에 야, 위 좀 움직여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네.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걸 자율신경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알아서 하는 거를 누가 알아서 하느냐? 등에서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게 구부려져 있고 라운드 숄더라고 이렇게 돼 있고 네. 어디 눌려 있으면 그 장소에 해당하는 연결된 장기는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쓰다듬으면 갑자기 트림이 나온다거나 하는 이유는 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견갑골 사이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경추 3, 4, 5번에서는 횡격막 지배하는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딸꾹질을 하거나 호흡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폐를 만지려고 하지만 실제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횡격막을 어떻게 또 만집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 전달하는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스위치는 다 등에 있고요. 경추 3, 4, 5번을 저는 딱 눌러서 치료를 하게 되면 횡격막이 안정되면서 호흡이 옵니다. 스위치를 버튼이 등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고 등을 자세를 바로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과 등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게 똑같은 이유가 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력이 여기 있어도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신호를 누가 받아야 야 이거 뭐 옮겨 해야 옮기죠.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아무도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병과 치료되지 않는 병의 특징은 신호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사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 잘 있는지 TV는 잘 있는지 냉장고는 잘 있는지는 검사로 알 수 있는데 거기 전선이 연결이 끊어졌는지 스위치가 안 눌렸는지를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왜냐? 요즘은 다 잘 먹지 않습니까? 사실 못 먹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신호가 꺼져 있는 사람이 훨씬 많고 신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 뇌에서 뒤로 받아서 장기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받습니다. 뒤에 척추라는 애들로 다 감싸서 보호를 시키면서 거기서 신경줄이 나와서 각자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면역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그냥 궁금증인데요. 네. 어르신들이 약수터 가면 나무에 등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괜찮은 거예요. 두 가지로 또 설명할 수 있는데 등 쳐서 다치는 거는 정말 나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등 쳐주지 않기 때문에 등을 봐줄 사람이 사실 그래서 파트너가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등이 굽었네요. 등을 쓰다듬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등은 쓰다듬어도 어른 돼서 누가 등 쓰다듬어 준 적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등에다가 적어도 가벼운 마사지든 아니면 그 샤워기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자극 정도를 줘야 원래 기능, 스위치, 버튼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등 치는 게 위험한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등으로 받습니다. 예. 하나는 장으로 받고 이유는 등은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칼이든 뭐든 누가 공격을 하는 예. 거에 긴장하기 때문에 등을 딱딱하게 만들어놔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등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등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고 등 친다는 그 등 쳐먹는다는 어떤 그 표현도 결국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을 남들이 노려서 그걸 쟁취한다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그러면 현재 나의 등 상태가 괜찮은지 나쁜지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가 등을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는 벽에다 기댔는데 등이 많이 떠 있으면 일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일자가 아닌 경우 사실 적당한 굴곡이 있어야 되죠. 경추도 만곡이 있고 요추도 만곡이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너무 많이 구부려서 엎드려서 있는 사람들은 벽에다 딱 대면 거의 다 떠 있습니다. 머리가 다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어깨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가 어깨랑 나란하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오래 버티기 서 있기를 할 수 있는 게 등이 좋은 사람들은 오래 서 있을 수 있는데 구부러진 사람들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라운드 숄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서 봤을 때의 등이지 앞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갈비뼈가 늘어나면서 갈비뼈 사이사이를 우리가 늑간근이라 그래서 근육이 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날수록 폐활량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려 들어가면 호흡하는 걸 눌러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호흡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호흡을 우리가 21,600번 하는데
있는데 21,600번의 기회에 조금밖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보다 한 7, 80%밖에 산소를 흡입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만성 피로가 안 되겠습니까? 세포한테 산소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이 안 좋은 거는 가슴을 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흉근이 있거든요. 뒤로 갔을 때 요 흉근, 요 누르면 엄청 아픈데 이걸 늘려줘야 호흡도 좋아지면서 등도 펴질 수 있습니다. 말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테스트 상으로는 격액이 됐을 때 네. 일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네, 머리가 앞에만 나와 있을 때 귀가 어깨하고 나란하지 않다. 그게 제일 큽니다. 이렇게 예.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귀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귀선하고 어깨선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등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네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뇌랑 관련되어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얼굴 피부, 손, 발입니다. 얼굴을 계속 움직이면서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면 뇌에 50% 넘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저는 뇌종양 환자분들한테도 이걸 많이 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표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턱을 그나마 움직이는데 나이 들수록 뭘 못 움직이느냐? 여기를 못 움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으로만 하죠. 이게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뭘 해야 되냐면 안녕하십니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근육을 써야 됩니다. 상악골, 하악골인데 상악골을 거의 움직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려고 말을 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다 좋고요. 저는 아오를 하는데 하면서 반대 손으로는 쇄골 바로 밑에 있는 소흉근을 누르면서 최대한 뒤로 보냅니다. 뒤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 90도로 해서 뒤로 가면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근육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면 아오를 하면서 계속해서 누르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 또 치매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해도 이 세 가지 동작을 같이 하는 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작만으로도 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우리 산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는데 대단한 일이 아니라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 하는 일, 10분이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믹스커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믹스커피. 이게 맞습니다. 이제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땡기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는 몸에 안 좋다 이런 말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돈이 몸에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좋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또 너무 많으면 안 좋다. 돈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모든 게 양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스커피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 위주로만 먹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게 그냥 커피면서 추가로 더 들어있다는 게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탕하고 프림입니다. 근데 설탕 5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림은 야자유입니다. 야자유. 그렇기 때문에 야자유가 좋은 식물성 포화지방이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LDL이나 또 HDL 같이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라우르산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포화지방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장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문제는 믹스커피는 왠지 설탕하고 뭐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걸 씌워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커피의 작용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이 중요하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커피는 블랙커피입니다. 아메리카노.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 번째가 시럽 안 들어간 카페라떼. 세 번째가 믹스커피. 네 번째는 시럽 넣은 카페라떼. 시럽이 들어가는 순간 믹스커피를 압도하는 설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믹스커피는 안 먹고 카페라떼를 먹어. 그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믹스커피도 적당히 먹으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추가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추가를 많이 할수록 나빠집니다. 캐러멜 마키아토가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칼로리도 엄청 높습니다. 실제 믹스커피 한 포의 칼로리가 50kcal입니다. 카페라떼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잘 봐야죠. 근데 우리는 보통 비판을 할 때 뭐가 묻었다, 얘는 전체가 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게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믹스커피를 몇 잔을 하루에 먹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아메리카노 커피만을 마시면은 네. 적당량일 경우에 건강에 도움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완전 도움됩니다. 암 예방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고 커피가 이제 당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간암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충분히 있었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자극할 수 있는 것도 커피에 있는 여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그러면 카페인만 생각하는데 네. 카페인 말고 폴리페놀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결국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워낙 기호식품이고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Q&A가 많은 것 같아요. 커피를 못 마시면 당뇨에 걸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커피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체질이 안 맞다 라고 하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거는 좀 와전된 거라고 아, 볼 수 있고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왕창 먹어야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문제지 그 성분들도 일정히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커피를 못 마셔서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나오면 혈당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더 나쁠 수는 사실은 있죠. 그럼 커피는 아무 때나 마셔도 괜찮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 혹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커피는 믹스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식후에 먹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아, 식전보다는. 네네네. 소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커피에도 산 성분이 있어서 위장장애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을 피해야 되지만 오히려 도움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식후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오히려 좋고 속이 비어 있는데 먹었을 때 괜찮은 분들은 물론 있는데 오히려 속 쓰리고 위험한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박사님께서 개발한 믹스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믹스커피는 먹지 말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마시는 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일까요? 근데 뭐 저는 하지 말라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이라 할 테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믹스커피는 매일 먹진 않지만 식후에 한두 잔 먹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룽지 넣어서 먹는 겁니다. 누룽지가 옛날에는 전기밥솥이 아니었으니까 무조건 밑에는 좀 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비 브라운이라는 농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항산화 역할이나 소화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누룽지에서 덱스트린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작용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끝나고 숭늉을 찾았던 게 그냥은 아니었다.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왕 믹스커피를 먹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 후에 먹는 게 좋다고. 그럴 거면 그 커피를 믹스커피로 먹을 때 누룽지를 같이 해서 먹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카레의 원료가 되는 강황하고 울금. 근데 인도에서는 거의 강황을 재배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울금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진도라는 곳에서 울금 재배가 18년 전에 처음 됐는데 울금은 확실히 암, 비만, 당뇨, 만성염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드시는데 좀 구수하게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누룽지 맛도 괜찮고 저는 울금을 워낙 오랫동안 먹고 있기 때문에 울금도 넣어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어디 가면 네. 신 커피, 그러니까 새콤한 커피, 고소한 물어보죠. 커피,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네. 혹시 맛에 따라서도 효능이 다른가요? 완전 다릅니다. 로스팅하는 방법 때문에 맛이 다르거든요. 가열을 한 시간이 짧으면 신맛이 많아서 산미가 좋은 걸 드릴까요? 하는 거는 그거고 푹 고우면 고소하죠. 구수해지죠. 그래서 가열 시간이 길면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성분에 클로르겐산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열 가하면 점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 인슐린 이런 것들 저항성도 개선시키고 암세포 예방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을 받으려면 그 클로르겐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드시는 게 그분한테는 도움이 되고 다만 그 산미가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린 분들은 고소한 맛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고소한 맛에는 또 장점 하나가 치매를 도와주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고소한 맛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고소한 맛은 또 그렇게 해서 즐기면 되고 소화가 불편할 때는 고소한 맛을 또 드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강렬한 맛을 원해서 탄 것 같은 원두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볶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너무 탄 걸 많이 써서 구수하게만 느껴지는데 쓴맛이 많이 나는 거는 건강에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왜 감자튀김 같은 데도 노랗게 갈변되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는데 그런 게 너무 진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탄 음식이 좋지 않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비가 걸렸을 때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혹시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왜 커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담배 필 때도 그렇고 담배가 가직과 식물이거든요. 그런 걸 먹었을 때 빨리 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흡연하면서 변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 클로르겐산이라는 물질이 변의를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찐다는 사람 있죠. 근데 왜 금연을 했더니 살이 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게 클로르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산미가 있는 커피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주의사항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는 저도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4잔, 5잔 넘어갈수록 다시 단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잔 먹는 거에서는 전혀 부담 느끼지 말고 소화나 이런 데 문제 없다면 얼마든지 드셔도 된다. 하지만 커피라고 할 때는 커피가 바로 블랙커피가 진짜 커피니까 순수한 커피 위주로 먹었을 때 누리는 장점들이 더 많다. 설탕과 또 시럽이 많이 들어가면 전혀 커피 맛 설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커피를 2~3잔 정도 하루에 즐기는 거는 즐겁게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네. 암 환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암이 이렇게 흔한가 싶을 정도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암은 왜 생깁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면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암의 원인 30%는 음식, 나머지 30%는 흡연입니다. 5%가 유전입니다. 나머지가 있고요. 음식을 잘 먹고 담배를 안 피면 60%입니다. 대주주,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암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전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기보다는 잘못 먹어서 다른 습관 때문에 이제 이렇다는 걸 일단은 인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포의 입장에서 생각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세포 입장. 옛날에 우리가 관심 있었을 때는 동식물에 관심 있죠. 동물과 식물. 저도 좀 이게 노력을 많이 했던 분야지만 유산균과 이 미생물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미생물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산균이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무생물을 좋아합니다. 무생물이요?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부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반려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돌을 키웁니다. 좀 씁쓸한 면도 사실 있긴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걸 미리 차단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세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포는 2가지 형태로 죽습니다. 하나는 죽을 때 돼서 죽는 거. 그걸 자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 안에 있었던 물질들을 다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전혀 부담이 없죠. 다시 쓰면 되니까. 선풍기도 그냥 다시 쓰면 됩니다. 근데 염증으로 죽을 때는 터져서 죽습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내야 될 때 생기는 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으로 많이 죽는 타입의 사람이라면 자기 세포가 돌연변이 일으킬 만한 확률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갖다 놓는 힘이 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정리 안 된 건 다시 사야 됩니다. 옷장에 안 보이는 거 다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 안 될 때는. 예. 일단 세포가 염증으로 죽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꾸 세포 분열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면 돌연변이가 뭐 1000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 정도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는 암으로 갈 확률이 높죠. 세포가 자연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세포에 도와주는 게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포가 자연스럽게 늙고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암을 방지하는. 걔가 일 다 하고 네. 자기 죽을 만한 세포들도 다 수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 돼서 죽은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 급하게 죽는 거는 다쳤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염증 생기는 거는 급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포가 생을 마감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제 암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암이 생긴 경우도 네. 초기에 발견하면 우리가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일단은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죠. 왜냐하면 정돈하면서 사실 게 아니니까 막 살다가 걱정이 돼서 검진을 받으신다면 검진이라도 정확하게 받아야죠. 두 번째는 가까운 어떤 병원에 주치의처럼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을 꼭 둬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주변에 물어봐서 답 안 나옵니다. 잘못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선생님이 다 나하고 궁합이 맞지는 않지만 어떤 궁합 맞는 선생님을 잘 만들어서 내 상태를 이렇게 시리즈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꼭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밖에 없죠. 처음 보는 우리 환자분밖에 없으면 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까운 지인들을 둬야 됩니다. 혼자서는 자기 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너 요즘 이상한데? 너 말이 요즘 옛날보다 어눌한데? 이렇게 해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제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지인들을 통해서 얼리 디텍션이라 그러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습관을 매일같이 루틴을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걱정하면 너무 두렵기도 한데 그 중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암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린 나이에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든지 또는 가족력 때문에 쉽게 걸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요소에 의해서 주의해야 할 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의해야 할 암과 돈 많이 드는 암과 좀 다른 개념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암 통계를 우리나라도 쭉 보면 어릴 때는 딴 게 없습니다. 백혈병, 갑상선암, 그 다음에 유방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이 웬만큼은 안 생깁니다. 20세인데 대장암입니다.
병입니다.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런 환자 고등학교 3학년 암 보긴 했었지만 이건 지금 확률적인 통계적인 문제니까. 젊을 때는 백혈병, 젊은 나이가 지나면 어린 나이에도 갑상선암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늘어가는 게 대장암, 위암. 그래서 우리가 위암 검사는 40세부터 하고 대장암 검사는 50세부터 하는 이유가 그 나이 때부터 많아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도 지금은 45세, 40세 때 내시경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위암대장암은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가성비에 대한 문제, 돈이 많이 들고 하는 문제는 역시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겁니다. 사망률도 너무 높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또 치료 성적도 제일 안 좋은 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췌장하고 폐암 안 걸리려면 대표적인 거는 흡연을 안 해야지 되겠고 대표적인 겁니다. 췌장암이면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당뇨 안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적어도 하면 그걸 예방되지만 그 다 하면서 발견 안 될 수 없나요 하기는 되게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폐암, 췌장암이 그래도 결과가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은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좀 주의해야 될 암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그러면은 네. 계속해서 서재걸 박사님께서는 음식을 강조하시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정해져 있겠죠,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음식 이전에 처음 우리가 면역을 담당하는 게 침입니다. 침. 하루에 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1리터에서 1.5리터 나옵니다. 우리 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한 2리터 이상 먹으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좀 과한 표현이긴 하고, 예, 우리가 재활용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 흘린 만큼은 물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에서 1.5리터 물 먹으라고 또 하거든요. 침 안에 면역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침 한번 거쳐서 간 물질들하고 꿀꺽 삼켜서 위로 바로 넘긴 음식이라면 1차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씹어야 된다는 얘기는 침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음식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래도 씹어서 넘기는 음식을 꼭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일단은 1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은 30초만 돼도 혈관에 바로 나가거든요. 우리 마시자마자 혈액이 되게 끈적해요. 아, 혈액을 끈적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을 마시면 30초 뒤에 희석이 된다니까요. 물이, 혈액이.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홀짝홀짝 마시라고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계속 50씩 100cc 정도를 자주 마시는 게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침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물을 그만큼 먹어야 된다를 기본 전제하에 하고서 그 다음에 좋은 음식도 있죠. 채소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데 채소의 식중독의 70%가 생채소거든요. 생을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믿지 못할 세상이 됐어요. 생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가열한 채소를 드셔라.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대장균 제일 많다고 상추 그냥 먹은 사람들 대장균 때문에 문제 생긴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잎채소 같은 것들은 물에 충분히 세척해야지 되겠고 아니면 식초물에라도 좀 담궜다가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럴 바에야 좀 익힌 채소 먹는 것들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좀 하시는 게 사실은 좋겠다. 견과류 같은 거에 아주 소량 먹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단백질과 기름 요걸 꼭 섭취하는 게 좋고 나머지는 밥과 고기나 달걀 같은 단백질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과 관련해서 가공식품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넘버원으로 가공식품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왜 나쁜 거예요? 떠나서 가공식품은 일단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많습니다. 일단 가공됐으니까 본연의 물질이 아니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물질의 대표적인 것 때문에 1번이고 뭐 그 안에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공식품만 위주로 먹고 있다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끔 가공식품이 아니라 주로 다 패스트푸드나 밖에서 사 먹고 있다면 거기에 뭐 나트륨이든 뭐 설탕이든 너무 많은 것들이 유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3일에 한 번 정도 가공식품이 들어간 정도 먹는 비율이면 나쁘진 않다. 근데 매일 먹고 있다면 쌓이면 암이 된다니까요. 암이 바로 안 생깁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암도 생기는 겁니다. 역설적이네. 꾸준하게 하면 뭐 시험도 통과할 수도 있지만 반대도 꾸준한 게 뭐가 답을 이룹니다. 중단해야 될 때 빨리 중단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 간헐적 단식도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내 공복 상태를 좀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암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 습관이 별론가요? 습관은 괜찮은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항암제라는 게 세포를 일방적으로 공격해서 정상 세포도 한 30%를 공격하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면역 항암제라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면역세포하고 암세포가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근데 암세포가 손을 내밀어요. 그걸 관문이라 그러거든요. 요 손을 내미는 순간 면역세포가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요걸 잡지 않게 만드는 게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면역항암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면역항암제처럼 아무나 하고 손 잡으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암세포가 손을 내밀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손을 안 잡게 하려면 공복 시간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워딩이나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루에 공복 시간을 꼭 가지게 되면 공복할 때 이런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염증 없애고 잘못된 거 고치는데 계속 먹고 있는데 언제 고칩니까 도대체? 소화하기 바쁜데. 그러면 이게 간헐적으로 네. 공복을 하는 것 자체가 잠자는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잠을 자야 되고 잠자는 시간 앞뒤로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된다를 하면 그냥 공복이 되는데 너무 간단한데 그걸 굳이 이름을 붙여서 간헐적인 단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12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하고 있거든요. 굶고 있지 않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일절 뭘 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넘어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공복입니다. 간헐적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잘 때 자게 내버려 두고 먹을 땐 집중해서 먹고를 뚜렷하게 하는 게 사실 암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그럼 지금 암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식사 방법 중에 최고는 공복 시간을 늘려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도 있고 공복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46세 이후로는 많게는 18시간 공복하고 6시간 내에 다 먹어라도 있고요. 16시간 대 8시간. 그리고 나이가 66세가 넘어가면 12시간 대 12시간.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먹었다면 아침 6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근데 12시간 안에 실컷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복을 하거나 두 끼를 먹어서 브런치로 넘어가면 18시간 공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장기도 좀 아껴 쓰고 쉬는 동안에 얘도 일 좀 하게 만들어주면 암세포도 제거하고 훨씬 좋은데 먹으면 소화하느라고 에너지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 못합니다. 옷을 계속 사는데 언제 옷을 입습니까? 옷만 사고 있잖아요. 옷 입을 시간도 줘야죠. 그 균형이 깨진 게 결국 암세포로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 규칙을 지켜라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리전돈 잘해야 된다. 정리하는 힘이 암을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